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찐팬이었죠. 박완선님의 찐팬이었는데요. 출가 전에 그분의 산문집 어른 노릇 사람 노릇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 박완선님은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6.25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셨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위한 직장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옥이라는 장편 소설을 써서 1970년에 등단을 하셨죠. 당선작으로 등단을 하신 거죠. 그 뒤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셔서 책이 아주 많은데요. 뭐 드라마로도 나오기도 했고, 그 문장,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 어쩜 이렇게 표현을 정말 잘 하셨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 미묘하고 오묘한 그 감정선 하나하나를 그 낱말 하나하나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다 놓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보니 장편, 단편, 소설만 따로 모아서 전집을 냈는데 무려 25권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문집도 한길 사람소, 보신이 참 좋았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살아있는 날의 소망,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런 산문집도 있고, 뭐 홈이라든가 이런 산문집도 있는데, 오늘 읽으려고 하는 책도 산문집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 어른 노릇, 사람 노릇이라는 그 글들은,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 작가이셨지만 어른이셨구나, 어른이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게끔 하는 글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몇 곡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큰 가닥으로 큰 제목들은 그들은 어디에, 내가 꿈꾸는 죽음, 어린 것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한 부분마다 10꼭지 넘게 이렇게 글들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 한 꼭지씩 골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은 어디에 라는 곳에 있는 넉넉해지기를 읽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쓴 토막글들을 보관해둔 봉투를 최근에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 컴퓨터를 쓰게 되고부터 볼만한 글이건 없애도 무방한 글이건 기계 속에 저장이 돼 있겠거니 믿는 마음 때문에 활자화된 내 글을 모아두는 버릇이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전에는 내 이름이 들어간 글은 꽤 꼼꼼히 챙겼나 보다. 거의 수필집 같은 것으로 묶어내고 남은 토막글들이었는데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한 것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 중에는 갈색으로 변한 신문지에
우리말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한두 가지 대보라는 질문이 있고 내가 대답한 글이 있었는데 나는 넉넉하다는 우리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분명히 내가 한 말인 걸로 돼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났고 내가 그렇게 쓴 건지 전화로 대답한 걸 기자가 받아 쓴 것인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읽어보니 내가 썼건 남이 썼건 그건 나 아니면 못 쓸 글이었다. 우리 어머니 얘기였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같이 극심한 가난을 겪던 6.25 동란으로부터 휴전이 되기까지의 시기. 우리 집엔 군 식구가 끊길 날이 없었다. 우린 개성이 고향인데 그곳은 6.25 전에는 38 이남이었다가 휴전 뒤 이북이 된 고장이다. 우리 집은 전쟁 전부터 서울에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 때 피난을 왔다가 못 돌아간 동향의 친척이나 친지들이 연락처로 이용하기도 하고 하룻밤 묵어가거나 한 끼 때우려고 들르는 일도 많았다. 우리는 피난민만 아니다 뿐 전쟁통에 가장을 잃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아 매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군 식구가 달가울 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밥을 먹여 보내고 싶어 했고 날이 저물면 자고 가라고 붙들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손님이 미안해 할까봐 우리는 아직 식량이 넉넉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넉넉한 척하는 어머니 때문에 울케하고 나는 뒤죽바닥을 박박 긁을 수도 없었다. 물론 내 남직 없이 손님을 격식 차려 대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끼니 때 온 손님이면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놓는 정도의 대접이었지만 밥풀 한 알도 귀할 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울케하고 나하고는 밥상에서 배부른 척 물러나 부엌에서 멀건 김칫국에다 수제비를 떠서 끼니를 때워야 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넉넉한 거라곤 어머니의 마음뿐 모든 것이 극도로 모자랄 때였다. 그러나 그렇게 다 같이 어려울 때 마음이라도 넉넉하지 않았으면 그 극빈한 50년대를 어찌 넘겼을 것인가. 십시일반의 나눔은 비단 우리 어머니만의 미덕이 아니라 없는 사람끼리의 최소한의 도리였고 전쟁 중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꼭 가랑잎만 한 낡은 신문지 쪽엔 그런 심정으로 어머니와 넉넉하다는 말을 기리는 심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나는 혼자서 감격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가 아니었으면 무심히 보아넘기고 나서 딴 조각 글들과 함께 없애버렸지 감격식이나 할 것은 없었을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은 50년대의 빈곤과는 될 것도 아니다. 만약 본격적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배고픈 서름이 다시 있어야 되겠는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들 다들 자신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저력은 바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넉넉해지는 마음이 아닐까. 넉넉한 마음은 돈 좀 있다고 흥청망청 쓰는 허세나 낭비벽하고는 다르다. 어려울 때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요 배려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직이지
배고픔은 아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는 게 도리지만 실직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게 도리이다. 너도 나도 다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점점 일자리가 준다. 아직은 떨려난 사람보다는 안 떨려난 사람이 훨씬 많고 대폭 인상된 금리로 예금 생활자들도 예기치 않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이들이 덩달아 죽는 소리를 하며 덮어놓고 안 쓴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인색이 되고 점점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 월급이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한 사람당 10,000원짜리로 하던 외식은 5,000원짜리 실속 있는 외식으로 바꾸더라도 외식도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면 아주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할 일이다. 친척이나 친지의 자식이 대학에 붙었다면 선물도 할 일이다. 되도록 외제 사치품은 피해 건실한 국산 제품으로 말이다. 최대한으로 윤택하고 넉넉한 경제생활을 유지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안 쓰는 것만 수로 알다가는 해직을 당할 염려가 없는 장사꾼까지 다 망하고 실직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수입이 있는 사람의 건전한 소비생활도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대량 해고자들이 당장 갈 길은 소규모의 장사나 제조업이라고 생각할 때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씀씀이가 너무 위축되지 않고 건실하고 넉넉해지는 것도 직접적인 나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넉넉한 마음이 고통도 분담하게 돼 있다. 내가 꿈꾸는 나의 죽음 가운데 내가 꿈꾸는 나의 죽음.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해낼 수는 없다. 아마 막연한 공포감이 전부였을 것이다. 사춘기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매우 이중적이었다. 29가지만 살고 싶었고 그보다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나가 여간 궁금하지 않았다. 젊은 죽음, 꽃 같은 죽음은 그 시절의 나의 꿈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만은 안 죽을 것 같았다. 물론 내가 늙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다. 나에겐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 그렇게 동경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이 먹는다는 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다. 드물지 않게 동갑내기가 나보다 어린 사람, 동갑내기나 나보다 어린 사람, 심지어 자식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요즘의 나의 하루의 사고 내용을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 이상이 된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 요새는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 남편도 그랬지만 친지들의 죽음이 거의가 다 암으로 죽었거나 죽어간다. 그 과정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치료를 받아들일 것인가 치료를 거부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도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다. 죽음보다도 죽을 때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죽음은 역시 무섭다. 그러나 장수에서 치매가 되는 것은 더 무섭다. 내가 사랑하던 이들로부터 그런 방법으로 정을 떼고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오래 안 죽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나보다 나중 죽어야 할 사람이 먼저 죽는 걸 보는 일이다. 그런 일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한다. 고통도 없이 노망도 안 들고 죽을 수 있다고 해도 역시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슴을 에이는 비통 중에서도 꽃피는 계절은 아름다웠고 새로 태어난 손자를 안아보는 기쁨은 황홀했고 자식들을 위해 맛있는 것을 만들 때는 신바람도 났건만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그러나 완전한 무가 바로 무한이라는 생각도 든다. 죽음과 동시에 느낄 수는 없게 되더라도 살아있는 이들에게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것, 무한한 것의 일부로 환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피는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대신 꽃을 피우는 대자연의 섭리의 일부가 될 테고 육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대신 무심한 바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옷깃을 스치게 될 터이다. 또 자식들은 가끔 내 생각을 하며 그리워도 하고 나를 닮은 목소리로 제 자식을 나무라고 나를 닮아 잘 웃으며 열심히 일상을 살다가 문득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에서 죽은 애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 자식들이 이 애미가 남기고 간 희미한 자국을 혐오하지 말고 따뜻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이 세상에 대해 내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미련 중에 하나이다. 그 밖엔 어떤 자취도 남기고 싶지 않다. 특히 내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 내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을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잠 안 오는 밤이면 부스스 일어나 옷장이나 서재를 뒤져 버릴 것이나 남 줄 것을 찾는다. 가진 것을 줄여야지, 최소 한도만 가져야지 벼르건만 가진 것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가구를 집에 새로 들이지 않은 지는 오래됐지만 옷은 없앤 만큼 사교된다. 우리나라는 흔히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고들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너무 섬세하고 미묘하다. 같은 섭씨 20도라도 봄의 20도와 가을의 20도가 다르다. 밤낮의 길이가 같다고 해도 춘분의 햇빛과 추분의 햇빛은 그 밝음, 부피가 확연히 다르다. 멋을 낼 생각이 없다고 해도 스스로 편안하고 튀지 않기 위해서만도 옷이 많이 필요한 나라이다. 아무리 없애도 나도 결국은 기본적인 것은 또 장만을 해야 한다. 소유를 줄이기 위해 없앤 게 아니라 새 것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없앴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 책만 해도 그렇다. 내가 갖고 있는 책은 내가 필요한 정도나 관리 능력의 벅찬 양이다. 장서가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고 희귀본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읽고 좋았던 책, 앞으로 읽어야지 싶은 책, 두고두고 다시 보는 책, 사전류,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책만 가지고 있으려 해도 그게 여의치 않다. 정성스러운 서명이 든 책도 버리게 되지 않고 장정이 견고한 전집류도 꽂아놓은 게 그럴듯해서 못 버린다. 결국은 잡지류를 제일 먼저 솎아내게 되는데 나중에 찾아볼 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잡지류이다.
같은 작품이 중복돼서 나온 걸 갖고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최근의 것을 남기고 예전 것을 처분하는데 그건 요새 나온 것일수록 활자가 크기 때문이다. 장서로서의 가치 같은 것은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고 읽을 것을 전제로 한 책 아니면 내 서재에서 남아나지를 못한다. 그렇게 수시로 책을 솎아내건만 서재가 넘쳐 딴방까지 책이 널려 있다. 이사할 때나 여행할 때 책이 제일 무겁고 부피가 나가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나 죽은 뒤에 그게 자식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것 같아 책더미 사이에 망연히 서 있을 적이 종종 있다. 내 딴엔 옷 가지고 그릇이고 책이고 제때제때 없애느라고 중노동도 불사하건만 나 죽은 뒤까지도 남아있을 내 소유물은 이렇게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다. 부피가 안 나가는 소유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얼마간의 돈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만 해도 그렇다.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너무 오래 살지도 말고 남들이 조금은 아깝다고 애석하게 여길 나이에 죽고 싶은 게 나의 마지막 허영이지만 나라고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 몇 년씩 병석에 있다가 죽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랴. 예금 통장은 그럴 때에 대비한 약간의 목돈이지만 그걸로 남을지 모자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모자라면 자식들에게 미안한 노릇이지만 남거나 천복으로 앓지 않고 죽어 고스란히 남는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복이 될까? 서로 우애가 그만이던 자식들이 약간의 불로소득 때문에 행여 의가 상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제 분수에 맞게 잘들 사는 자식들에게 불로소득이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할지도 모르지 않나. 만일 내가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어디다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하라고 미리 유서를 써놓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다가 피식 웃음이 난다. 내가 죽으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아무것도 내게 아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봉사하던 내 육신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마당에 그까지 푼돈에 대한 권리 주장을 왜 하랴. 재산에 대한 유언은 결국은 죽어서도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권리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렇다고 미리 없애자니 역시 노후 걱정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죽는 날은 미래 어느 시점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이 가까워지는 것과 비례해서 내 안의 생명력도 착실하게 소진되고 있을 것이다. 생명력이 소진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조금씩 작아지다가 죽음과 동시에 소실돼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내가 꿈꾸는 죽음은 고작 그 정도다. 그러면서도 꿈도 크다고 생각한다. 어린 것에 손을 잡고 장에서 생각을 바꾸니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 잘 못한다고 하면 조금은 하는 것 같지만 음정을 못 맞춘다는 자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남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학교 다닐 때 음악 시험 때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노래를 못 부르면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다. 예전엔 무슨 모임이 노래자랑으로 이어질만 하면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곤 했는데 근래에는 노래방이라는 게 생겨 거기까지 안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딱하게도 듣는 음악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어서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행복해 하기도 하고 산다는 것의 덧없음에 눈물 지을 적도 있다. 또 나는 노래를 못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따라가 본 노래방이라는 데도 신나고 즐거웠다. 잘 부르는 노래에 장단도 맞춰주고 박수치고 즐거워해주기만 해도 구박은 안 받게 된 것은 세상에 온통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놓기 싫어하는 사람들 천지가 되고 말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개가수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제각기 자신있는 레퍼토리를 음반 한 장 분량은 갖고 있는 터에 뭐하러 못 부른다는 사람까지 마이크 앞으로 끌어내겠는가. 노래방을 좋아한다고까지는 못해도 노래를 시키면 어쩌나 하는 경계심은 안 품어도 되는 편한 장소로 여기고 있었는데 일전에 따라가 본 노래방은 그게 아니었다. 어떤 모임 끝에 인사동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몇 사람이 노래방으로 빠졌는데 나도 거기 끼게 됐다.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차를 얻어 탈 수 있는 이가 그쪽으로 붙기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일행은 내가 노래도 안 하면서 거기 끼어 앉아 있다는 걸 참을 수 없어 했다. 그렇다고 슬그머니 빠져나오려는 것을 묵인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좀 짓궂은 사람들한테 걸렸구나 하는 정도로 참아내려고 했는데 점점 집요하게 온갖 수를 다 써가며 남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들은 그런대로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당하는 쪽에선 고문과 같았다. 나중에는 참다 못해 너네들한테 노래할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는 왜 안 할 자유가 없냐 하고 외치고 말았다. 너무 진지하게 외쳤던지 나름대로 흥청거리던 분위기가 일순 서먹해지고 말았다. 그제서야 아차 싶었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아지는 게 아니었다. 나는 나의 유치함에 치가 떨려 어쩔 줄을 몰랐다. 그 고약한 기분은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 7, 80년대를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남은 주제에 고작 노래방에서 웬 자유식이나 그 생각만 하면 창피하고 혐오스러워 닭살이 돋을 것 같았다. 그런 자기 혐오는 나는 왜 노래도 못할까 하는 열등감으로 이어져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다.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고 먼저 이쪽의 우울증을 짚어내기에 나는 왜 노래도 못할까 하면서 하소연을 시작했다. 친구는 딱하다는 듯이 내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 간단한 한마디를 뛸 듯이 반기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확인까지 했다. 기분이 단박 밝아졌다. 노래도 못한다고 생각할 적엔 나 같은 건 이 세상에서 무용지물과 다름없더니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느냐는 소리를 들으니까 노래만 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줄줄이 떠올랐다. 10년 전 참척을 당하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거였다. 원망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부끄러움까지 겹쳤다. 저 여자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했을까?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이 나만 보고 흉보는 것 같아
두문불출하고 있어도 하늘이 부끄럽고 땅이 부끄러웠다. 슬픔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원망과 치욕감이었다. 하늘도 부끄럽고.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찐팬이었죠. 박완선님의 찐팬이었는데요. 출가 전에 그분의 산문집 어른 노릇 사람 노릇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 박완선님은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6.25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셨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위한 직장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옥이라는 장편 소설을 써서 1970년에 등단을 하셨죠. 당선작으로 등단을 하신 거죠. 그 뒤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셔서 책이 아주 많은데요. 뭐 드라마로도 나오기도 했고, 그 문장,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 어쩜 이렇게 표현을 정말 잘 하셨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그 미묘하고 오묘한 그 감정선 하나하나를 그 낱말 하나하나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다 놓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보니 장편, 단편, 소설만 따로 모아서 전집을 냈는데 무려 25권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문집도 한길 사람소,